동안 말기 조조가 정치적 안목과 영웅적 기계를 처음 드러내기 시작했을 때 다른 이들은 오히려 자신의 횡포와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횡포와 어리석음이 조조가 비할 데 없는 업적을 이룩하게 한 것입니다. 동탁, 원소, 원술, 이세명엔 안세의 호랑이들은 결국 왜 패배하게 되었을까요? 중국 역사에서 황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는 중대한 정치적 문제였으며 조금만 실수해도 치명적인 재앙을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동탁, 원소, 원술, 이세명엔 안세의 호랑이들은 바로 이 중대한 정치적 문제에서 실수를 거듭했고 그 결과 만인의 비난을 받으며 명예를 실추하고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황위 문제에서 도대체 어떤 실수를 저질렀을까? 지난 회에서 우리는 서기 190년부터 200년까지의 10년 동안 오직 조조만이 당당히 난세의 영웅이라 불릴 자격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외의 인물들은 어땠을까요?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능력이 뛰어나며 가장 큰 포부를 가지고 가장 야심이 컸던 동탁, 원소, 원술은 그저 난세의 유웅이라 불릴 뿐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중대한 정치적 문제에서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는데 바로 현직 황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동탁이 현임 황제를 대하는 태도는 가장 야만적이었는데 그의 방식은 패립이었습니다. 즉 현임 황제를 폐위시키고 다른 황제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황제였던 역사상 소제라 불리는 유변을 폐위시키고 누구를 세웠을까요? 바로 유변이 동생인 진류왕 유협을 세웠습니다. 동탁은 수도에 들어서자마자 이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동탁은 왜 황제를 교체하려 했을까요? 그 자신의 주장에 따르면 소제 유변은 나약하고 어리석어 군주가 될 자격이 없었고 반면 진류왕 유협은 영리하고 지혜로워 황제의 자질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성주의 기품까지 있어 요순에 비견될 만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에도 일리가 없지는 않습니다. 당시 상황은 어땠을까요? 동탁이 아직 수도에 들어오기도 전에 황관 세력과 사대부 세력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고 동탁의 입성을 주선했던 대장군 허진이 황관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그 후 황관들은 당시 황제와 그의 동생 유협을 인질로 삼아 수도 밖으로 탈출했습니다. 도중에 이 황관들은 원소의 군대를 이기지 못하고 죽거나 도망쳤습니다. 그리하여 소제와 진류왕, 형제는 각각 14세와 9세의 나이로 민간에 떠돌게 되었고 온갖 고생을 겪은 끝에 겨우 경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동탁의 군대는 이미 학양 성문 앞에 도착해 있었기에 황제를 모시러 나섰습니다. 당시 소대와 진류왕은 이미 관리들에게 발견된 상태였고 한행렬이 성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그 선두에는 앞서 이야기했던 돈을 주고 관직을 산 최열이 있었습니다. 최열은 동탁의 군대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동탁아, 비켜라. 성상께서 여기 계신다. 그러자 동탁이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나라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도 못하면서 날 떨어 비키라고 할 자격이 있느냐. 그러고는 황제 앞으로 걸어가 말했습니다. 폐하 저는 동탁입니다. 그러자 유변은 우액 하고 울음을 터뜨리며 엄마를 불러줘 라고 했습니다. 동탁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황제답다고 할 수 있겠나. 그러고는 다시 진류왕 유협 앞으로 가서 말했습니다. 왕자님 저는 동탁입니다. 제 말을 타시죠. 동탁은 유협을 자신의 말 위로 안아 올린 뒤 최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9살 난 진류왕은 대답이 유창했고 말도 일리 있게 했습니다. 아, 이거야말로 황제답군. 돌아가서 그를 황제로 세워야겠다. 이것이 동탁이 황제를 교체하려는 진짜 이유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동탁의 속셈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황제를 소나귀에 쥐고 꼭두각시로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어차피 꼭두각시일 텐데 좀 더 어리석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황제답지 않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굳이 더 똑똑하고 황제다운 사람을 데려올 필요가 있겠는가? 물론 동탁 같은 사람은 자신의 이례적인 호불호에 따라 무조건 교체해버리겠다고 할 수도 있으니 그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이유는 개인적인 위신을 세우고 중앙 정권을 장악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동탁은 북서부에서 온 군벌로 매우 무례하고 야만적이어서 경성 안에서는 도저히 발을 붙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동탁도 이 이치를 알고 있었고 자신이 데려온 군대만으로는 큰일을 해낼 수 없으며 당시 왕조의 명리와 사대부들의 힘을 빌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동탁은 낙양수도로 들어온 후 명리와 사대부들을 대거 등용했습니다. 하지만 명리와 사대부들은 그와 협력하기를 꺼렸고 마음속으로는 그를 얕잡아 보았습니다. 동탁은 어쩔 수 없이 무력을 휘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채문기의 아버지인 채용을 초빙했습니다. 채용은 저명한 문인이었는데 동탁이 그를 불러 관직에 오라고 하자 채용은 아이고 노인은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동탁이 가지 않겠다고 나는 성질이 좀 거칠어서 남의 구족을 몰살시키는 걸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채용은 어쩔 수 없이 관직에 나갔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당시의 사대부 계급, 지금 말로 하면 지식인층과 협력할 수 있었겠습니까? 동탁은 무자비하기는 했지만 교활한 면도 있었습니다. 동탁이 당시 낙양에 왔을 때 데리고 온 병력은 3,000명이었습니다. 동탁은 곧바로 이 3,000명으로는 도시를 장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그는 이 3,000명에게 매일 밤 사복으로 갈아입고 성 밖으로 나가게 한 뒤 다음 날 아침 군복을 입고 대대적으로 성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사흘 나흘 동안 매일 이렇게 반복하자 낙양성 안 사람들은 동탁이 얼마나 많은 병력을 데려왔는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매일 동탁의 군대가 성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수법을 써보니 사람들을 속이는데 성공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또한 낙양성의 사대부나 지식인층이 자신이 이전에 상상했던 것만큼 대단하지 않으며 역시 속일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 큰 일을 벌여보기로 했습니다. 바로 황제를 교체하는 것이었습니다. 동탁은 생각했습니다. 너희들은 다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나는 위신도 없다. 하지만 너희들은 모두 황제를 숭배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모두 황제의 말을 들을 것이니 내가 황제를 바꿀 수 있다면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듣겠느냐?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탁은 황제를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탁이 이 제안을 내놓자 전체 사대부들의 강력한 반대와 항의를 받았고 결국 무력을 동원해 학살을 자행해야만 겨우 황제를 교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그는 국민의 공적이 되었고 전 국민들은 동탁이 함부로 황제를 갈아치웠다며 이것이 바로 난신적자가 아니면 무엇이겠냐고 입을 모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황제가 일국의 군주이자 국가의 근간이었기에 황제를 바꾸는 것은 곧 국본을 흔들어 천하를 대란에 빠뜨리는 것과 같았기에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헬령 새로 세우는 황제가 여전히 유씨, 성을 가진 사람이라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예전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동안 영제 말년에 왕분이라는 기주 자사가 있었는데 그는 황제를 교체하려 했습니다. 그는 한 영제가 순찰할 때 음모를 꾸며 그를 제거하고 합비후라는 사람을 황제로 세우려 했습니다. 이 합비후가 누구냐면 지금은 알 수도 없고 명확하지도 않지만 어쨌든 유씨 가문의 한 총실이었습니다. 이 일에 가담한 사람 중에는 나중에 원소를 배신하고 조조에게 투항했다가 결국 조조에게 살해당한 허유가 있었기에 조조와 허유는 확실히 오랜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들은 조조를 이 일에 끌어들여 함께 하기를 원하여 조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조조는 즉시 답장을 보냈는데 서두에 이렇게 썼습니다. 페립의 일은 천하에서 가장 불길한 일입니다. 바로 황제를 교체하는 일이 가장 불길하고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조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칠국난을 떠올려 보시오. 오왕 유비가 다른 6 왕국과 연합하여 황제의 주변을 깨끗하게 하자 는 명분으로 한 경제를 전복하고 스스로 황제가 되려 했으나 결과는 어땠소? 민심을 얻지 못해 처참하게 패배했지. 조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시오. 왕부는 고작 기주의 자사에 불과한데 그 힘이 과연 예전의 칠국에 비할 수 있겠소? 너희가 세우려는 그 합비후라는 자의 신분, 지위, 인맥, 위세가 과연 예전의 오황유비와 맞먹겠소? 미치지 못하는데도 강행한다면 자멸을 자초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결국 음모가 발각되었고 허유는 죄가 두려워 도망쳤으며 왕부는 죄책감에 자살했습니다. 동탁은 비록 성공하기는 했지만 천대에 오명을 남기고 전국이 함께 토벌하고 천하가 함께 처단해야 할 모두의 표적이 되었는데 이것이 동탁이 결국 멸망하게 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동탁은 황제를 폐위하고 새로운 황제를 세우는 것을 통해 황제가 아닌 자신이 황제가 되는 꿈을 꾸었지만 그는 자신의 이러한 행보가 패배의 씨앗이 되어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 사람은 앞차의 전복이 뒷차의 거울이 된다는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감히 동탁의 전차를 다시 밟고 말았는데 바로 원소였습니다. 하지만 원소의 행보는 동탁에 비해 반드시 더 현명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현임 황제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관동연합군이 결성된 이후 원소는 맹주가 되자마자 야심이 커졌고 관동군 총사령관이었지만 원소의 배짱은 야망만큼 크지 않아 관동연합군을 이끌고 낙양과 장안을 공격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는 어떤 방법을 생각해 냈을까요? 차라리 나도 동탁처럼 내 세력권 안에서 따로 황제를 세우자. 만약 황제 즉위가 성공하면 장차 나는 개국 공신이 될 것이다. 그는 누구를 세우려 했을까요? 유주목 유였습니다. 하지만 원소의 이 계획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첫째, 유 자신이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유는 나는 한나라 왕조에 충성하며 한나라 왕조의 신하로서 정직하게 행동할 뿐 결코 반역이나 찬탈의 야심이 없으니 나에게 그런 짓을 시키지 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원소는 이 일로 몇 번이고 유를 찾아갔는데 물론 유를 황제로 세우려면 유의 동의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원소에게는 그럭저럭 통할 만한 이유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봐라 지금 황제는 이토록 어리고 게다가 동탁의 손에 잡혀 있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우리도 알 수 없다. 나라에 하루라도 군주가 없으면 안 된다. 당신은 종실의 장로인이 나서서 정부를 조직해야 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유는 나를 강요하지 마라. 계속 강요하면 나는 흉노로 도망가겠다. 차라리 흉노에게 투항하더라도 이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조조도 이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원소가 이 일을 추진하기 전에 조조와 상의는 했지만 조조는 이 일이 사실상 망명 정부를 수립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엄밀히 말해 망명 정부를 수립하는 일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는 정치 투쟁의 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역사를 읽어보면 국가의 비상시에는 수도밖의 지역 심지어 해외에서 망명 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현 정부가 사실상 전복되어 존재하지 않거나 적국에 의해 수도가 점령되어 현 정부가 멸망했거나 혹은 국내의 반란군에 의해 멸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현 정부가 존재하지 않을 때 비로소 망명 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현 정부는 여전히 존재했고 적어도 한원재는 명목상 한나라 천자였으며 동탁 역시 명목상 대한의 신하였습니다. 한나라는 아직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 황제를 다루 세운다면 그것은 곧 중앙정부를 다루 세우는 것이며 중앙정부를 다루 세우는 것은 분열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조는 분열을 단호히 반대하고 국가 통일을 주장하는 인물이었고 게다가 조조는 원소라는 인물이 결코 큰 일을 해낼 수 없다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었기에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원소도 포기하지 않고 이 일을 조조에게 적어도 2번은 언급했습니다. 2번째로 원소가 조조를 술자리에 초대해 주머니에서 인장 하나를 꺼냈는데 옥으로 만든 인장이었습니다. 이것을 고대에는 무엇이라고 불렀나요? 새라고 하면 황제가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원소는 옥새를 조조에게 보여주며 자, 보라, 나한테 이게 있다 라고 했습니다. 원소가 진짜 황제의 옥새를 손에 넣을 리는 없었으므로 이 인장은 원소가 몰래 만들었을 것입니다. 자, 나한테 이게 있다. 어때 친구 같이 해보지 않겠는가? 이때 원소는 여전히 조조를 예전에 함께 신부를 훔치러 다녔던 소꿉친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조조는 속으로 나라를 훔치는 게 신부 한 명 훔치는 것 같다고 생각하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네가 아직도 나를 신부 훔치던 어린 시절의 친구로 여기고 있으니 조조는 낄낄거리며 난 네 말 안 들어, 절대로 안 들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 순간 조조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미 사리가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원소라는 인물이 나라를 훔치려는 대도이며 배신자이므로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확실한 것은 조조가 바로 이 순간 원소를 반드시 제거해야 할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는 점입니다. 이 일에 대해 원소도 그의 동생 원술과 상의해 보았으나 원술 역시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원술은 왜 찬성하지 않았을까요? 원술은 형인 원소를 얕보았기 때문입니다. 원소와 원술은 둘 다 원봉의 아들이었는데 원소가 나이가 많아 형이고 원술이 어린이 동생이지만 원소는 서자였고 원술은 적자였습니다. 적자란 무슨 뜻인가 하면 정실 부인이 낳은 자식을 말합니다. 우리는 평소 중국 고대의 결혼 제도가 일부일처제라고 말하곤 하는데 이는 틀린 말입니다. 지금 엄숙히 말씀드리지만 중국 고대의 결혼 제도는 일부일처 다첩제였습니다. 즉 아내는 한 명뿐이지만 첩은 여러 명 둘 수 있었고 심지어 첩으로조차 간주되지 않으면서도 첩과 같은 관계를 맺는 통방아가씨, 즉 첩으로 승격된 여종도 있었습니다. 홍루몽을 읽어보면 누구나 이 제도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통방아가씨는 절차를 밟으면 첩으로 승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아가씨는 절차를 밟았으므로 첩이 되었습니다. 반면 평화는 통방아가씨로 첩보다 한 단계 더 낮은 신분입니다. 그래서 원술은 원소가 첩에게서 태어났다고 생각했기에 비록 형이라 해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원소는 비록 첩에게서 태어났을지 모르지만 원술이 그를 욕하며 우리 집 하인의 자식이라고 한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첩에게서 태어났을 가능성이 높지만 자질과 인맥, 능력 면에서는 확실히 원술보다 뛰어났습니다. 이에 원술은 형을 더욱 질투하고 원망하여 형과 죽기 살기로 싸웠습니다. 사실 원술은 원소를 얕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두 형제는 서로 닮은 꼴로 고귀한 출신을 자랑하며 자만심에 차 있고 지극히 어리석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어리석음은 오만함과 정비례했습니다. 원소는 조조보다 오만했고 조조보다 어리석었으며 원술은 원소보다 오만했고 원소보다 어리석었습니다. 당시 원술은
원소가 유를 황제로 세우겠다는 편지를 받자마자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역시 첩액에서 태어난 자로군. 황제를 따로 세우겠다는 이런 엉터리 꾀를 내다니 차라리 내 자신을 황제로 세워라. 어떻게 이렇게 한심한 거냐. 첩액에서 태어난 놈은 정말 한심하구나. 그렇지 않나? 우리 원씨 가문이 4대에 걸쳐 3명의 삼공을 배출했는데 네가 황제를 하나 더 만들어낸다고 해도 기껏해야 5대에 걸쳐 3명의 삼공일 뿐이지 너도 여전히 공에 불과한 거 아니냐. 하지만 원술은 그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답장에서 의기양양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동탁을 제거하는 일밖에 모릅니다. 그 외에는 알 바 없습니다. 원술의 말은 당시에는 그럴싸하게 들렸지만 사실 그는 다른 속셈이 있었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시대에 난세의 호웅들은 황제의 보좌를 두고 모두 많은 속셈을 품고 있었습니다. 동탁은 폐립, 즉 폐위하고 새 황제를 세우는 것을 택했고 원소는 별도로 황제를 세우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원술의 방식은 더 거만했고 더 어리석었습니다. 그렇다면 원술은 당시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사실 그는 마음속으로 자신이 황제가 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3번째 방법인 자립입니다. 원술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첫째, 천하가 이미 혼란에 빠졌고 한왕조는 이미 쇠퇴의 길에 들어섰으니 조만간 다른 가문이 유씨 가문을 대체할 것이다. 둘째, 오늘날 이 세상에서 유씨 가문을 대체할 자격과 능력을 갖춘 것은 바로 우리 원씨 가문이다. 왜냐하면 우리 원씨 가문은 4대에 걸쳐 3명의 삼공을 배출했으니 이미 충분한 정치적 자본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우리 원 가문 중에서 현 황제를 대신할 자격이 가장 큰 사람은 바로 나 원술이다. 왜냐하면 나는 정실의 아들이고 원소는 첩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첩액에서 태어난 사람이 황제가 될 리가 없지 않는가? 게다가 원술은 이때 보물을 하나 손에 넣었는데 그 보물이 바로 정구곡새입니다. 정구곡새는 예전엔 악양난동 때 내시가 궁전에서 훔쳐냈다가 다시 송견이 압수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천하가 대혼란에 빠졌을 때 지난 회에서 말했듯이 모든 제후들은 감히 군사를 이끌고 동탁을 치러 가지 못했지만 오직 조조만이 싸우러 나갔습니다. 사실 도 한 사람이 싸우러 갔는데 바로 송견, 즉 송권의 아버지 송견입니다. 송견은 영웅이었는데 낙양성까지 진격해 들어가 동탁을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송견은 낙양에 도착한 후 이 정구곡새를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송견이 패배한 후 이 정구곡새는 그의 부인에게 넘어갔는데 이를 알게 된 원술이 송견의 부인을 인질로 잡아 강제로 옥새를 빼앗아 자신의 손에 넣었습니다. 이때 원술은 마치 쥐가 허리에 창을 차고 고양이를 잡으려는 심경이었으며 차기 중국 황제는 자신 원술 외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기 197년이 되자 원술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정식으로 황제를 자칭했습니다. 그러나 원술의 이러한 행보는 마찬가지로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선 그의 부하들조차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원술이 황제에 즉위하려 할 때 회의를 소집하여 지금 천하가 대혼란에 빠져 있으니 누군가가 나서서 사태를 수습해야 합니다. 나 원술은 천의와 민의를 다루려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내가 황제가 되겠다고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천의와 민의를 따르겠다고 말하자 모두 그가 황제가 되려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의 부하가 말했습니다. 원공, 옛날 주문왕은 천하를 3분하여 그중 2부분을 차지하고도
여전히 은나라 주왕을 모셨는데 원공께서 주문왕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성상은 설마 은나라 주왕입니까? 이것이 바로 반대하는 뜻이었습니다. 원술은 어쩔 수 없이 회의를 해산하고 다시 의견을 물었으나 모든 반응은 반대였습니다. 그와 관계가 좋았던 제후들조차 반대했습니다. 예를 들어 손책은 원래 그와 관계가 나쁘지 않았으나 그가 황제가 되겠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편지를 보내 관계를 끊었습니다. 이에 원술은 어쩔 수 없이 사자를 보내 여포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우리끼리 사돈 관계를 맺읍시다. 내 아들이 내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하겠으니 어떻겠느냐. 여포는 너는 반역을 꾀하고 있다며 사신을 억류하고 원술이 보낸 편지를 허창으로 보내 조정에 상소했습니다. 원술은 격분하여 여포를 공격하러 갔으나 결국 또다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원술은 이미 모든 이에게 배신당하고 고립되어 사방이 적에게 포위된 처지였습니다. 이때 조조가 나서게 되었는데 이때의 조조는 이미 남다른 위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민 학양으로 가서 천자를 모셔왔을 뿐만 아니라 천자를 자신의 거점인 허연으로 데려와 그곳을 어도라 계칭하며 천자를 앞세워 제후들을 지배하고 있었기에 원술 같은 하찮은 인물이 횡행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조조는 직접 원술을 토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서기 197년 원술은 공공연히 황제를 자칭했습니다. 이때 동탁은 이미 죽었고 원소의 황제 추대 음모도 성공하지 못했으며 조조는 이미 천자를 앞세워 제후들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 원술이 황제를 자칭한 것은 한나라에 2명의 황제가 등장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국가의 공개적인 분열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당연히 제후들의 반대에 부딪혔고 특히 국가 통일을 주장하던 조조의 반대를 샀습니다. 그러나 원술은 고집을 부려 황제로 즉위했는데 과연 원술이 황제로 즉위한 후 그의 결말은 어땠을까요? 원술은 조조가 자신을 공격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깜짝 놀라 도망치기 시작했고 감히 맞서 싸울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도망쳤을까요? 남쪽으로 달아났습니다. 원술의 근거지가 화남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술은 도중에 군량이 바닥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군량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그의 승상이 현지 굶주린 백성들과 제외 민들에게 나눠준 것이었습니다. 원술은 승상을 불러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내 군량을 왜 모두 백성들에게 나눠준 거냐? 승상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죽을 길밖에 없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살아남을 길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죽기 전에 선행을 좀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원술이 민심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때 원술은 자신이 이미 사람들이 피하는 쥐가 되어버렸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원술은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2년 동안 힘겹게 버텼습니다. 서기 199년이 되어서야 원술은 이 가짜 황제 노릇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여전히 되돌리는 것은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얻은 보물인 전국옥새를 원소에게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나 원술은 더 이상 할 수 없으니 원소 네가 하라. 어쨌든 우리 원시 사람이 해야지. 이때 그는 다시 원소를 자신의 형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원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조는 이미 합의 현재 장수성 비저어의 유비를 보내 원술을 가로막게 했고 원술이 죽으러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원술은 어쩔 도리가 없어 다시 도망쳤고 안우이성 수춘 근처 80리 지점의 한 강변 정자에 이르렀을 때
더 이상 달릴 수 없게 되어 병으로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고작 3년 반 동안 가짜 황제로 군림했을 뿐이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원술이 죽을 때의 모습은 매우 비참했다고 합니다. 당시 그의 군 양식이 이미 바닥났고 가짜 황제인 그에게조차 특별 급식이 보장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원술이 침대에 누워 밥을 달라고 하자 요리사가 말하길 곡물 창고의 겨가 조금밖에 남지 않았다며 원술에게 겨죽 한 그릇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원술은 그것을 삼키기 힘들어했습니다. 당시 한여름이라 떼약 몇이 내리쬐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는데 원술이 요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아, 그만 꿀물 한 그릇이나 주게. 요리사가 말했습니다. 꿀물. 이 밀기울 죽밖에 없으니 드시든 말든 하세요. 그러자 원술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침대에 쓰러져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 원술이 어떻게 이런 지경에 이르렀단 말인가. 그러고는 침대 밑으로 쓰러져 피를 한 되나 토하고 죽었습니다. 원술의 죽음은 자업자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꿀물을 달라고 했지만 얻을 수 없었을 때 그가 가짜 황제로 지낸 지난 몇 년간 자신의 통치 아래 강회 지역 백성들이 어떤 나날을 보냈는지 생각이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먹을 밥조차 없어 자식을 팔고 심지어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원술은 여전히 사치와 방탕에 빠져 극도로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고 결국 재산을 탕진하여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원술이 자신의 천막과 궁전에서 산의 진미를 즐기고 있을 때 그의 병사들은 조개를 먹고 있었고 심지어 조개조차 먹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멸망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천리가 용납하지 않는 일입니다. 물론 정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원술이 저지른 가장 어리석은 일은 천하가 대란에 휩싸여 군웅이 할 거하고 모두가 황제가 되고 싶어 하면서도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하던 시기에 그가 먼저 나서서 그 선봉에 섰다는 점입니다. 누구나 아는 이치, 즉 머리를 내민 새가 먼저 총에 맞는다. 머리를 내민 석가래가 먼저 썩는다. 는 것입니다. 원소는 그보다 조금 더 영리했습니다. 원소 역시 황제가 되고 싶었지만 이 시점에서 먼저 나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겉으로는 다른 황제를 세운 뒤 시기가 무르익으면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썩 좋은 빼를 냈습니다. 이 방식은 원술에게 경멸을 받았고 원술은 이를 비겁하다고 여겼지만 실제로는 전략적으로 원술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조조는 속내를 훨씬 더 꿰뚫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조조는 개인적으로 보아 여전히 황제가 되려는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현 황제를 지지하며 현 황제의 기치를 빌려 중국을 통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후기에 이르러서는 아마 조조도 분명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조조의 만년에 이르러서는 이미 그 조건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한원제는 그에게 최고의 대우를 베풀어 왕작을 하사하고 천자의 의장을 사용하게 했으며 자신만의 왕국과 수도, 상국, 정부까지 갖추는 모든 것을 갖췄습니다. 게다가 당시 소위 한나라 왕조의 정권은 완전히 그의 손에 쥐어져 있었으니, 즉 그는 이미 황제의 실권을 가지고 있었고 황제의 명칭만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조조는 나서서 황제를 자칭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송건이 조조에게 권진표라는 편지를 보내 조조에게 황제의 존호를 쓰라고 권유했는데 조조는 뭐라고 했을까요? 이 녀석, 나를 불에 구워 죽이려는 궁꾸이가 분명하구나. 그래서 조조는 이 점을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원술은 이 이치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원술은 황제의 칭호가 마치 오늘날 시장 경제하에서의 상표와 같아서 먼저 등록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황제라는 상표를 먼저 등록하면 남들이 자신을 건드릴 수 없을 것이라 여겼으나 뜻밖에도 오히려 만인의 표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동탁, 원소, 원술은 현임, 황제를 대하는 태도에서 모두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동탁은 황제를 폐위하고 다른 사람을 황제로 세웠고 원소는 또 다른 사람을 황제로 세우려 했으며 원술은 스스로 황제가 되었지만 이 모두 조조만 못한 것입니다. 사실 원소와 원술, 이 두 형제가 가장 어리석었던 점은 가장 중요한 문제, 즉 누가 우리의 친구이고 누가 우리의 적인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조조야말로 천하를 다투는 진정한 상대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조조의 뛰어난 점은 무엇일까요? 다음 편 확인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